예. 그러면은 오늘 먼저 저희가 무은재 기념관 306호에 헤드쿼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인문사회학부 교수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쿼터에 나와 계신 교수님들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줌에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제가 헤드쿼터에 나와 계신 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움직여야 돼서요. 예. 자, 넘기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오정화 교수님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사회학부에서 미술사를 담당하고 융합 부전공의 중후를 담당하고 융합 문명을 담당하는 오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학을 가르치는 이충영입니다. 오늘 과학기술학 부전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 담당하는 정대영이고요. 경제금융 부전공 대표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학 강의하고 있는 배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이제 신설이 되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따 하여튼 뭐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화면을 제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줌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기 조도환 교수님은 이름에 왜 정대영 선생님 이름이 나와 있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접속해 있네요. 네. 네, 다 정대영으로 되어 있네요. 예, 조도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인문사학부 조동환입니다.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전공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누가 지금 누구요? 원태준 선생님. 원태준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누구? 김민정 쌤 계십니다. 김민정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전공 과목 중에는 갑자기 세계시민주의와 사사적 상상력 강의하고 있는 김민정이고요. 제 수업 때는 학생이 20명도 채 안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줘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부전공 과목을 이제 들은 학생들은 또 지금 이 들은 과목을 시작으로 부전공 그 프로그램을 쭉 이수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한 과목도 듣지 않은 학생은 좀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치현 선생님 계신가요? 예, 정치현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마이크, 예. 웹캠 사용이 조금 불안정해서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더 가르치고 있는 정치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계신가요? 아까 박상준 선생님 계셨어요. 박상준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다 정대영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 정대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부전공 관련해서 그렇고 문학을 가르치는 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무슨 일이에요? 이거 다 정대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제가 상품을 타가려고 이름을 많이. 네. 혹시 제가 소개를 안 한 인문사회학부 교수님 계신가요? 온라인상에? 제가 다 한 거 같은데 보이는 분은. 혹시 안 하신 분은 신고해 주세요. 정독종 선생님 지금 접속해 계신 거. 정독종 선생님 계신가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 정독종이라고 합니다. 네, 요번 학기 경제학 원론과 화폐금융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제가 놓친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한 거 같죠?
예,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융합부전공과 SDS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Q&A 세션 등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인문사회학부 학부장님이신 권수옥 교수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사 인사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권수옥 교수입니다. 오늘 HS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사회학부 융합 부전공 탐방 융합의 시대 부전공을 탐하다 온라인 페어에 참가해준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현 시국으로 인해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실정이라 안타깝지만 한국인은 세계 최고의 적응의 민족이다 보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컬러가 우리 융합부전공의 컬러가 black, yellow, red 세 가지 색인데요. 저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black, yellow, red가 이제 상징색으로 교수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행사는 포스텍의 이공계 지식 인프라와 인문사회학부의 융합적 특성을 결합하여 미래 수요의 인문사회학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1학기부터 개설된 인문사회학부 융합부전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놀라운 측면들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진정한 문이과 융합교육과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학생뿐 아니라 인문계 학생도 포스텍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2021년 1학기의 첫 선을 보일 융합대학원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사회문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생각에서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아낌없는 서포트를 해주신 포스텍 평화연구소 송호근 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여 행사를 총괄 지휘하신 우리 학부 정대용 교수님과 김진희 교수님, 박희규 조교, 최영석 조교,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신 행정실 식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무은재 학부생들의 희망학과 선택 관련 설문조사에서 부전공, 융합부전공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무려 41%가 인문사회학부 융합부전공을 희망했다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한 지 채 3학기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학부의 융합문명, 경제금융, 과학기술학 이 세 분야의 융합부전공 프로그램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렇게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확보한 것을 보고 포스테키안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인문학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를 보는 안목에 감동했습니다. 벌써 12명의 학생들이 인문사회학 융합부전공을 신청해서 수강 중이거나 이미 이수했습니다. 이는 최근 포스텍 부전공 학위 수요자가 전체 졸업자 중에 평균 5,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로 놀라운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HSS 융합부전공은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학생들이 보내온 질문에서도 이러한 측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로 융합의 시대입니다. Convergence라는 단어는 모든 영역에서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Technical Convergence, Media Convergence, Digital Convergence 등등 학부에서 받은 교육만으로는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데 미흡함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이제 필수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대에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움으로 무장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새롭게 여러분의 선택지에 올라왔습니다. 학부에서는 넓고 얇게 배우고 넓게 얕게 배우고 대학원에 가서는 연구 영역을 내로 다운 하게 되고 한 분야를 깊게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학문의 길입니다. 학생에서 학자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관문인 박사학위는 한 영역을 최대로 내로 다운해서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척척 박사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분야에서 좁고 깊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신임 교수를 채용할 때 이공계 내에서의 융합 연구를 넘어 인문계와 이공계를 연결하는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서바이벌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포스텍 SDS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는 인문계와 이공계의 학제 간 융합 교육을 제공하여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완성형 인재를 육성하여 이들의 미래 사회에서의 서바이벌을 돕고자 합니다. 오늘 인문사회 융합부전공 SDS 대학원 탐방 페어에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푸짐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힙한 경품도 많이 준비하였으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이 행사를 인용 기수하고 SDS 대학원에 진학하여 저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합니다. 예, 중간에 마이크가 좀 잘 안 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사학부 학부장 권수옥 교수님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송호근 원장님, 예, 포스트 인문사학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기도 하죠. 예, 송호근 교수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저는 오늘 뭐 원장의 자격이 아니고 인문사회학부 교수의 자격으로 축하 겸 자축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훈아의 인터넷 쇼를 쇼가 영상에 대해 테스형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테스형, 인문사회학부의 융합부전공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죠? 잘 모르는구나, 그죠? 잘 모르시는구나. 나무나 오빠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온 지 지금 약 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정말 저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내가 느낍니다. 내가 서울대학에서 30년 있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 경쟁력으로는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역이 넓지 못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영역이 넓지 못하다는 건 인식지평이 조금 인식지평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독려하는
융합부전공이 바로 여러분의 인식 지평을 넓혀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놀이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패컬티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과기대 5개 과기대를 비교해 보면 우리 패컬티가 가장 우수하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팀워크가 상당히 좋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잘 짜여진 패컬티가 마련해주는 교육 공간으로 들어와서 담론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지성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부전공이 출범을 해서 한 학기가 됐고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출범했습니다. 출범한 지 지금 며칠 됐어요. 그래서 아마 포스텍 역사 32년 만에 전국의 인문사회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이 최초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약 한 달 뒤면 진입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마 스카이 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의 명문대학에서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왜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냐? 데이터 사이언스는 아마 여러분이 전국에서 가장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을 여러분들한테 활짝 열고 싶습니다. 21세기는 데이터의 시대다. 그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김기문 화학과 교수를 모셔다가 시민 강연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의 젊은 과학도를 이길 것이다. 이기는 시점이 됐다. 그런 얘기죠. 21세기는 한국의 과학이 일본을 앞질 거다. 다만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중국이다. 그럼 뭐 인구가 많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아무튼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기반 또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하게도 과학 기술이 끌고 가는 세기다라고 저는 단언을 해요.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시대였고 21세기는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학 문명의 시대가 여러분이 이제 촉구병이 되는 거죠. 그죠?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의 인식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융합부전공은 여러분의 지적인 갈증을 풀어줄 테고 그리고 SDS 대학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학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면은 인간 생활에 접속할 것인가 그러면서 인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말 인간적인 과학도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비상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혹시 모르겠어요. 한 2시간 뒤에 여러분에게 배달될 통닭에 훨씬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도 뭐 좋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끌고 갈 가장 우수한 과학도들입니다. 그 전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인문사회학부가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호문 교수님의 그 격려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세 개의 부전공 영역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새롭게 출범할 SDS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전공 영역이 총 3개 영역인데요. 각 영역에 맞는 그 주무 교수님들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설명이 있겠고요. 이후에 바로 이어서 각 영역마다 지금 저희 재학생 중에 그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소개와 계기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테이지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융합 문명 분야의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명은 우정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PPT 띄우면은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직업이 교수고 매일 하는 게 강의고 지금 학생들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왜 제가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자, 저는 이 자리에 융합 문명 부전공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원래 주어진 정경 교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5에서 10분이라고 했는데 또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 열정이 넘쳐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1.5배속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선 개표,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반에 세상에 최근에 본 공포 영화 중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였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를 이었잖아요. 2014년 1월 30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어떤 작은 기술 학교였어요. 거기에서 졸업생들을 격려하면서 격려사로 뭐를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술직,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데를 이제 공부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술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미술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급히 수습을 하면서 아니 미술사 학위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난 미술사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끝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진 않겠지 했는데 전 세계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됐죠. 미술사가 무슨 죄냐. 그래서 결국은 오바마가 손편지를 써서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오바마가 그렇게 말했던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술과 기술을 배운다.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겠죠.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인류와 사회에 봉사를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술사, 저희는 인문학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지만 미술사 같은 인문학을 해서는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는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희가 훨씬 낫지 이런 대답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손편지를 쓰면서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미술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고 그리고 이게 없었다면 내가 알지 못했을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미술사를 배우면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미술사를 배우면 비평적인 사고방식과 분석력, 그다음에 발표 능력, 글쓰기를 잘하게 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잘하게 되고 리서치를 잘하게 되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디시전 메이킹 디테일에 집중하고 뭐 타임 매니지먼트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창의성 이런 요소들을 들면서 여러 언론들에서 미술사를 공부해도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많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뉴스인데요. 밑에 이제 해시태그 같은 게 뭐가 붙었냐 하면 잉글리시 메이저를 해도 뭔가 쓸데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다른 기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뭐 사회과학을 배우면 써먹을 데가 없다. 돈을 벌 수가 없어.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배경이 이제 UCLA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생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책임 있는 시민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술들, 그런 방식을 익히는 학문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포스텍에서 그러면 융합 부전공을 만들고 융합 문명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께 강조하는 게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우수한 인재를 키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수한 인재인데요. 지금 보시는 통계 자료를 보면 한 해에 최근에 중국에서 배출한 이공계 인력의 숫자가 470만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470만 명이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매해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현재 공대생이 1학년 때 습득한 전공 지식의 50%는 졸업할 무렵이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감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식의 총량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도 정말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4년간 학부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문적인 인력이 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우수한 인재인 포스텍 학생들을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만들 것인가?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하드 스킬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드 스킬, 여러분이 뭐 엑셀을 할 수 있다, 통계를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드 스킬에 해당이 되겠죠.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창조력,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서로 다른 타인들과 협동을 하여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 판단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제 기술적인 어떤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 그다음에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융합부전공에서 추구하는 바는 융합문명, 과학기술, 경제금융 이게 세 가지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동떨어진 능력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소프트 스킬의 핵심적인 5가지 필수 해독 능력을 특정해서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필수 해독 능력, 여러분 지금 부전공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에 리터러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과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리터러시 하면 원래는 문자 해독 능력이죠.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 여러분 글 읽을 줄 아는 글을 모르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문자 해독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 상징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과학, 그다음에 경제, 금융 영역에 있어서의 리터러시도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랜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점점 더 필수적인 능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학부에서 이렇게 5가지 해독 능력을 특정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부전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부전공은 지금 저는 융합문명 과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지금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 과목들의 다수를 수강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여건을 좀 따져보신 다음에 가능할 것 같으면 반드시 도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는 정말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Autonomous Intellect죠. 자율적인 지성. 인공지성, 기계는 자기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자체 인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인공지능이 줄 수 있을 때 스스로 행동하는 자율지성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이 풀어내야 할 문제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 사회학을 잘 익히고 과연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놀라운 문제를 내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 잠깐 화면을 잠시 바꾸겠습니다. 저희 지금 융합부전공 영역 총 3가지 중에 첫 번째 융합문명 영역에 대해서 우정환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이수하고 있는 학생의 이수하게 된 계기, 지금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융합문명 부전공 이수하고 있는 학생 산업경영공학과 최명환 학생인데요. 명환 학생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환 학생이 뭐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기를 원하면 지금 저희가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지금 허락을 해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명환 학생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료를 저도 하나 할게요. 짧게나마.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저 이렇게 교수님이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살짝 긴장이 되는데 저도 이제 5분 정도 시간을 주셔가지고 의미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트랙 중에 지금 융합 문명 부전공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번 학기에 까먹고 신청을 못해서 그 다음 학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7개의 과목 중에 6개의 과목을 이수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융합 문명 부전공을 그 우종화 교수님 수업 때 알게 됐어요.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옛날부터 어떠한 결핍이 있었어요. 아까 송호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적 갈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핍에다가 이제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과학고를 나왔는데 과학고에서는 이제 그런 과목들을 거의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이제 인문계를 나온 학생들에 비해서 그런 지식들이 떨어진다는 열등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열등감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해소하고 싶다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공 같은 경우 과목 이름들을 보고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어른들과 항상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어른들이 있는 모임을 참여를 해보면 항상 결국엔 마지막엔 주제가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주식 아니고 부동산 아니면 가족들 얘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이 이야기. 근데 과연 이런 삶이 재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더 의미 있고 어떤 사회와 인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게 더 저는 재밌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전환이 가능할까? 더 이상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제 교수님의 위치에서 차원에서 어떠한 인재 등의 이제 인재 양성 등의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전공 트랙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금 6개의 과목을 수강 중인데 아쉬워요. 사실 좀 더 일찍 이 트랙이 개설이 되었으면 더 많은 과목을 듣고 졸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저도 졸업학기고 1호학번인데 사실 졸업학번도 넘었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제가 이 과목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 과목들이 제공해주는 게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구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공구함이 있는데 저 여기 있는 공구 중에 아는 게 한 2-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위 알고 뭐 칼 알고. 근데 이제 이공계 학생들도 여기에 이렇게 집중될 수가 있어요. 가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지, 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고 어떻게 더 날카롭게 만들지에 집중하는 게 저는 이공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고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도구를 발견할 수 있는 씨앗을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종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리터러시 능력을 저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목들을 들었는데 이미지의 기원과 비주얼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제가 듣다가 휴학을 해서 다는 못 들었지만 그래서 관로를 쳐놨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김민정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 세계 시민주의 같은 과목은 문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리터러시 능력을 높여줘요. 네. 그리고 이진우 교수님의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고 인간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주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과목들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제 삶을 더 풍부하고 재밌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전공 트랙이 엄청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한 과목도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과목에 이제 많이 참여들 하셔서 저와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종료하지? 네, 공유 중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최명환 학생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여기 저희 교수님들 다 지금 나오셔가지고 되게 감동적으로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영역인 이제 과학기술 영역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충영 교수님의 설명과 또 그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수학과 문석환 학생의 발표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넘겨서 이충현 선생님 아니요 잠시만 넘어갔군요. 예. 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학 소개의 부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왜 좋은지 구체적인 얘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팜플렛인데요. 이게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포스텍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의 가장 큰 강점은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진을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갖추고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여기 맨 왼쪽에 보시는 한국과학사의 거두 임경순 교수님에서 시작해서 순서대로 중요하신 분들인데 제 과학사회학의 대가 김기현 교수님, 김진희 교수님, 김준홍 교수님, 마은정 교수님, 우정환 교수님, 배영 교수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훌륭한 연구 업적과 교육 역량을 가지고 과학기술학 분야를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대단한 역량들을 갖추신 분이고 훌륭한 교수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학기 이제 피자 토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 이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지는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융합부전공이 이제 세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과학기술사가 있고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구체적인 역사적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사 자체는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큰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 철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사는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룬다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제 과학기술 철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또 굉장히 독립적으로 큰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떤 활동을 하는 사회 현상인데 그것을 이제 한 걸음 멀리서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학의 영향력과 위치, 그리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과학기술 사회학이고요. 이것들과 이제 밀접한 연관을 지어서 보다 응용이 되는 학문 분야들이 과학기술 정책, 그다음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제대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학기술 대중화나 과학기술 언론에 관심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역시 이제 과학기술을 공부한 포스텍 학생들이 이런 분야에 진출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이 과학기술 분야를 대중들한테 좀 더 잘 소개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잘 설계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독특하게 이제 포스텍에서는 이제 과학과 예술과 관련된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 임경순, 우정화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탐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놀랍게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화된 세계 최대의 산업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난 50여 년간의 거의 독보적인 세계에서 독보적인 산업 발달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작업, 이게 이제 산업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도 역시 이 포스텍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팜플렛을 잘 보시면, 원하시면 이제 이 팜플렛을 저희가 나눠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융합부전공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긴 얘기를 실제로는 준비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뛰어다니는 걸 아직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은 또 뛰어다니는구나 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인생은 달리는 거 아니냐, 좋으면 마음대로 뛰면 된다, 천방지축,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디로 달려갈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이 빨리 달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과제를 완수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무슨 과제를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으로 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그걸 고려할 많은 시간을 갖지 않으셨을 텐데, 대학에서는 이 빨리 달리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어디로 달릴까 하는 고민을 해서 그런 고민을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까 전에 송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화학자 김금은 교수님께서 여러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민 시민 강좌를 여셨는데, 그중에 막판에 어떤 훌륭하신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새롭게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과연 어떤 분야를 공부하면 좋은지 추천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화학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의 방향이 어떤 방향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김기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 같으면 제가 지금 다음에 공부를 한다면 인공지능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세계적인 화학자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그럼 나도 인공지능을 해야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남들이 다 마라탕을 맛있다고 요즘 하니, 요즘 핫한 음식이 마라탕이니 나도 마라탕을 좋아해야지 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마라탕을 즐겁게 즐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마라탕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즐길 수 있어야, 그런 능력을 갖춰야만 마라탕을 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나 인공지능이 핫하니까 나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문제가 나의 삶과 깊이 연관돼서 내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마침 인공지능과 연결되는구나, 내가 지금 저쪽으로 뛰고 싶은데 저 방향으로 사람들도 같이 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뛰어갈 때 정말로 훌륭한 스프린터가 돼서 뛰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 교수님들께서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성원해 주셔서 우리 함께 가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춘용 선생님께서 해당 분야를, 과학기술학 분야를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그러면은 수학과 문석환 학생, 예, 혹시 석환 학생 한테 마이크를 넘길 텐데, 석환 학생도 PPT 같은 것을 준비했나요? 준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전공, 과학기술학 부전공을 이수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19학번이고 이제 과학기술학을 융합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문석환이라고 합니다. PPT를 준비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융합부전공 이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뭐야? 라고 하는 반응이 사실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융합부전공들, 기업가정신, 경제금융, 융합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들으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가 오죠. 기업가정신 같은 창업을 할 거고, 경제금융 같은 경제나 금융 그쪽으로 할 거다라고 느낌이 오는데,
과학기술학은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대체 이게 뭔지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이쪽 분야에 대해 원래 관심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지난 2학기에 수강했던 교양 수업이 과학기술학이었고 듣다 보니까 이제 흥미가 생겨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게다가 이거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졸업 요건에서 그냥 4과목만 더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되지 않고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제 앞서 이춘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수를 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걸 표현하자면 결국 우리가 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론을 계산하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써가지고 학계에 발표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 이론은 기존에 있던 이론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과학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게 이제 패러다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실에 있는 사람과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같은 것들도 있고 과학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과학과 기술의 역사, 철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과학과 예술과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은 여러분의 진로에 어쩌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직접적인 진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널리 알려지긴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의 문화를 배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야구랑 같은데 물론 야구의 규칙이랑 룰만 알고 있어도 야구를 즐길 수 있지만 이제 저 선수는 저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저 선수는 뭐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 팀은 저렇다. 같이 문화를 알면 야구를 더 많이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이제 과학 연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어떤 패러다임에 있으며 우리 연구실에는 어떤 관계망이 있고 이 내용을 대중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와 같이 과학의 문화들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과학을 한층 더 폭넓게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접함으로써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기술학을 전공하는 진로가 많이 있습니다. 학계 쪽으로 나간다면 관련 대학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도 연구자들이 있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수를 할 수도 있고요. 학계 쪽이 아니더라도 이제 과학 관련 언론이나 뭐 정책을 한 쪽,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같이 진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수강하고 있는 저보고 과학기술학 쪽으로 방향 튼 거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과학기술학도 재밌게 하지만 저는 제 전공 과학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도 과학기술학 쪽으로 진로를 확 틀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을 함으로써 제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을 듣기 전에는 이제 전공 내용을 배우면서 힘들 때 내가 이거 들어서 뭐하냐 내지는 뭐 학점이나 잘 받아야지 같은 생각을 할 때 종종 있었는데 이런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을 이수함으로써 이 내용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뭐 연구 참여를 할 때도 이렇게 중요한 매개체들이 있구나 같이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과학을 접해야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포스텍에 왔는데 막상 왔더니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주변에서 봤는데 저는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을 들으면서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포스텍에서 과학을 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학 융합부전공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각자의 전공을 접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에 과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석환 학생.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앞에 있으면서 막 읽는 것처럼 굉장히 파워포인트 효과
가 충분히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과학기술 분야 융합부전공 중에 마지막 영역인 경제금융 정대훈 교수님 소개, 그 다음에 수학과 박인수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금융이 어떤 거였죠? 예. 앞으로 안녕하세요. 화면도 돌려주시겠어요? 사회자님? 화면. 화면. 제 얼굴이 안 나옵니다. 네.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할 텐데. 네, 맞아요. 어떡하죠? 화면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공유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PPT. 네, 안녕하십니까? 제 얼굴 작지만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대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두가 이렇게 경제금융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첫 번째 화면은 날짜를 보시면은 19년 5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인문사회학부의 날 때 발표를 했던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져온 게 아닌가 하시겠지만 시즌 2 왜 경제금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방금 문석환 학생이 공대에 와서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학생들에게 과학기술학을 추천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학부를 공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금융으로 넘어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경제금융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더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최명환 학생께서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뉴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7년 뉴스인데요. 옛날이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2007년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은행 공채 관련된 뉴스인데 포항공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저기 이상한 대전에 있는 이상한 학교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 학생들이 40명이 지원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숫자로 이해할 수 있을까? 보면 500명인가요? 500명을 뽑는데 총 12,000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40명이 포항공대, 카이스트 출신 등 이공계 학교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3년 전인데 상황이 이랬던 거죠. 현재 가까이 온 걸 보겠습니다. 2017년 뉴스인데요. 이공계 출신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이만큼이나 이공계를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 최근에는 상경계 학생들이 은행권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도 2017년 뉴스이기 때문에 3년 새에 또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공계 출신 학생들을 이만큼 금융권에서 원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금융이다. 이런 거죠.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는 경제금융이다. 네. 그럼 경제금융 융합 부전공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위한 최상의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한다. 제가 열심히 최상이 되도록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포스텍에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의 이런 심화 교육이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산업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산업공학과 출신 분들과 그리고 수학과 분들과 콩공과 분들과 함께 융합 연구를 진행하기에 좋은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융합부전공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느냐? 경제금융을 공부하면
물론 대학원에 가서 학술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계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여러 공공기관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게 포항공대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에 포항공대 학생들이, 포스텍 학생들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 뉴스인데, 이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럴까요? 최준이라는 01학번 최준이라는 분이 한국은행에 취업을 하셨고요. 저도 한국은행에 다닐 때 이 과장님을 만났었고, 이분은 포스텍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제가 박사를 받았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현재 경제학 박사과정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포항공대를 졸업하고도 과거에도 이분이 지금 아까 2007년 뉴스 보시면 포스텍 학생들이 금융권에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이분은 한국은행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금융 부전공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그런 진로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제가 이거 발표를 하겠다고 최준 과장님께 허락을 안 받았습니다. 최준 과장님 나중에 죄송하다고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로는 물론 이제 연구소들로 많이 갈 수 있겠죠. 경제경영연구소, 여기 뭐 KDI 한국개발연구원, KFI 금융연구원, KIPF, KIEP, KIET, 제가 이렇게 읽는 건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읽는 겁니다. 스태피라는 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데고요. 대부분이 이제 경제, 금융 관련된 것과 과학기술이 함께 융합이 된 그런 연구소들인데, 이론적으로 진로를 잡으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 여기저기에 취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금융권, 경제금융 전공자들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 빠르게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를 말씀드리면서 주목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대부분 돈, 시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읽지는 못하고요. 세 가지 단어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초이스, 선택, 스케어시티, 저건 희소성,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유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을 연구한다. 언제? 희소한 자원이 있을 때. 자원이 희소해서 선택 없이도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희소한 자원이 있어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 디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유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은 사실 정치 철학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아담 스미스나 밀이라거나 아니면 칼막스와 같은 정치 철학자들의 이 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철학을 먼저 연구를 해 주었고, 최근에 이제 현대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수학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는 알프레드 마샬이라거나 폰 노임만, 아니면 존 내시 같은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뒤에 폰 노임만이나 내시는 수학자입니다. 이런 수학자분들이 많이 경제학을 연구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수학적인 방법론을 많이 개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은 어떠한 어셋이 있을 때, 자원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그것은 uncertainty 또는 리스크가 있는 불확실성이라거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원을 또는 돈을 어떻게 올로케이션을 해서 더 좋은 아웃풋을 내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제금융을 공부하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는 융합의 시대에 이제 이공계 출신으로서 또 경제금융적인 지식까지 얹으시면 당연히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원하는 그런 인재로
본인을 다시 키워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랑 공부하나요? 한강석 교수님, 그리고 저, 김영용 교수님, 권준혁 교수님, 정덕정 교수님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요. 저희는 앞서서 뭐 과학기술학 최고의 뭐 패컬티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잘생긴 패컬티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제일 잘생긴 거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못생긴 겁니다. 옆에 있는 이름 순서와 관계없이 외모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죠. 그래서 교과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5과목, 선택 2과목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질문 답변 시간에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금융 부전공에 관심이 가시나요? 다이나마이트 가산대 그러면 라이트업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정대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바꾸지 않고요. 바꿀게요. 화면을 바꾸고 경제금융을 이수하고 있는 수학과 박인수 학생. 예, 인수 학생 혹시 파워포인트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말씀을 하실 건가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질문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박인수 학생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정대현 교수님이 너무 재밌게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되네요. 네. 저는 17학번 수학과 박인수라고 하고요. 지금 경제금융 부전공 진행 중입니다. 아마 7과목 중에 5과목, 4과목, 5과목 그 정도를 이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금융 부전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경제를 싫어했어요. 수요와 공급 곡선 이런 것도 헷갈리고 이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19년도에 게임이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했거든요. 이 게임이론이라는 과목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개인, 국가, 기업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기업은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뭐 어떠한 경매가 판매자 혹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배웠는데 저는 이거를 배우면서 게임이론에서 지금 이렇게 포스텍에서 교양 과목으로 듣고 있어서 막 많이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이 게임이론만으로도 되게 많은 거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게임이론 담당 교수님이 정대영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게임이론 수업이 끝나고 그 연구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연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어요. 그 내용은 뭐 가짜 뉴스와 이제 선거의 관계에 대한 분석인데 제가 이 연구 참여를 하면서 더 이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러한 논문을 뭐 만약에 제가 가짜 뉴스와 선거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논문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하나의 사회적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휴먼 러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국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이론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제학으로 이제 유학을 준비 중입니다. 네, 저희 학교가 알다시피 이공계 중점 학교다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정대현 교수님께서도 공대 출신이시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그 또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엄청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텍스도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나름 요약인데 이건 좀 재미없어서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경제, 금융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국가, 기업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경제금융융합부전공은 이제 이공계에 특화된 포스텍 학생들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학부 수준에서도 충분히 어떤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수학과 박인수 학생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일단 정대용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하고 컨택을 열심히 하면 뭔가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연락을 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융합부전공 3개 세션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는 융합대학원, 포스텍 융합대학원 내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의 주무교수를 맡고 계신 배영 교수님의 발표, 그 다음에 이지행 학생의 그 발표 소개 내용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배영 교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뭐 잠깐 소개해드렸던 배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지금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과 관련해서 모집 요강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전반적인 일정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이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가 과연 이전에 존재했었던,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어떻게 다른지 혹은 뭐 같은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이제 조금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설립 배경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인문사회적인 이제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역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정대영 선생님이 주요 영역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경영,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이해, 아마 제가 자료가 다른 자료가 지금 올려준 것 같아요. 됐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보내드렸던 파일이? 이 파일이 아닌데 사실은? 예, 그냥 그걸로 그냥 할게요. 예, 그냥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렸던 건 이제 개괄적인 과정 소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한 사유 이거는 다른 데 썼던 파일인데, 아무튼 예, 뭐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문사회학적인 소양과 역량,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산업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필요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공학적, 기술적인 능력을 같이 결합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는 이제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고요. 그래서 SD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다를까 하면,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분석과 알고리즘을 만드는 영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소셜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이 데이터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나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의 여러 가지 기여, 공헌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풀어내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된 영역이 이제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부분적으로는 여러 학문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결합해서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뭐 감히 뭐 말씀드리기에는 앞에서 이제 그 세 부전공 영역을 말씀드릴 때 우리 그 인문사회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는 이미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경영공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가 일단은 같이 과정을 갖다가 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의 도메인에서 하고 계시는 역할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합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찾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풀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그림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그 국민권익위하고 MOU를 맺고 전국 민원 데이터 1,030만 건을 제공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사회에 먼저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불편, 불만, 불안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걸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기술적인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제 분석된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합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안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고안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적용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성과 측정까지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가치 혹은 뭐 제도에 대한 부분들,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사례를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앞에 있는 저 사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라면 저 삶의 질을 대신에 아마 행복이라는 개념을 넣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 사회적인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또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과연 잘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이 부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영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고 그 일반적으로 융합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만약에 제대로 잘 결합이 되기만 한다면 그 융합을 하는 주체들의 이질성이 클수록 효과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사회부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이과와 공대 중심으로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마 그 영역과 그 도메인과 인문사회학부 간의 효과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갖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클 것이고요. 의미만 큰 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이제 트랙 속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포스코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하나는 SK 하이닉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과정에 있어서 차이는 포스코 과정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이제 뭐 모두 선발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공에 있어서는 무슨 전공이든 가리지 않고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 회사에서의 그 하이닉스에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일단 이제 석사 과정만 운영하고 지원을 인문사회 전공자에 제한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인문사회 전공자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니죠. 외부에서 우수한 이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에 우리 융합 부전공한 학생들은 인문사회 전공자로 포함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부전공을 전공한 학생들은 하이닉스 과정이든 포스코 과정이든 뭐 원한다면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융합 부전공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 중에 아직 그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포스코 SDS 과정은 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수분들은 뭐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수학과에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선생님도 또 계시고 해서요. 아마 학기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분들이 SDS에 참여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구성과 그 다음에 주요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 말씀드렸던 그 하이닉스와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학교하고 회사 간에 MOU를 맺어서 그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행을 해왔고 교내에서 어떤 이제 대학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 기관 혹은 협력 기업들과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쪽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도 그 연구가 그리고 교육이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형 일정은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 뭐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 내용은 모집 요강이 지금 대학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뭐 문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간 자체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할 부분들을 여쭤봐 주시면 선생님이 하여튼 최대한 자세하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융합대학원인 만큼 관심 있는 친구들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지행 학생 오셨나요? 예. 예, 간단히 본인 소개와 관련된 질문 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부끄럽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올해 졸업하고 SDS 대학원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지행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포스텍 대학원에 진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조금 저도 생소한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이제 사회복지학이랑 경제학, 그리고 법학 같은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을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사회를 바라볼 때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융합적인 그런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융합을 하면서 이제 기왕이면 공학 계열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분야에
대학원도 많이 알아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학원은 말이 융합이지 사실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잘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위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부분은 사실 조금 머릿속에서 지우고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포스텍에서 그 SDS 대학원을 설립해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잘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SDS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페어 와서 들어보니까 인문사회계열 학생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5시 반에 마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그 채팅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 전에 미리 질문을 등록을 한 후에 미리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못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태성, 조영찬, 한예지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요. 먼저 그 이후에도 다른 질문한 학생들이 있는데 다 커버는 못할 것 같고요. 한예지 학생의 질문을 우정아 교수님께서 잠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함께요. 그러면은 제가 우정아 선생님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한예지 학생이 융합부전공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그 중에서도 융합문명, 과학기술학, 그리고 경제금융 3가지가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포스텍이 굉장히 훌륭한 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대학을 다닌다면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제반 예술 분야를 아울러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과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수업을 듣고 이렇게 추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포스텍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게 제가 교수이면서도 항상 학생들한테 많은 결핍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사회학부 안에서 지금 계신 교수님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모아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페인 문학에 관심이 있다. 포스텍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 역사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3가지 분야를 특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가장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가장 최상의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3 분야이면서 동시에 과학도인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3 분야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왜 이 3 분야의 교수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이 3 분야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태성 학생과 조영찬 학생이 주로 사회문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영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이태성 학생은 질문 요지를 얘기하자면 예비 대학원생 만약에 됐었을 때 어떤 소양이나 지식 수준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줬고요. 조영찬 학생은 우리 SDS 대학원이 기존 다른 이제 타 학교의 종합대학에 해당 학과 대학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대학이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인문사회 분야는 약하다라는 선입견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경쟁력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과학기술대학이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인문사회 분야는 약하다라는 선입견은 선입견이고요. 예, 약하지 않고요. 이제 저희가 영역별로 사실 숫자는 조금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학 같은 경우에 서울대 사회학과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15명, 16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문사회학부의 사회학은 저하고 송호근 교수님이 이제 계시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적인 차이가 있지 개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역량 차이는 저는 뭐 없거나 혹은 뭐 전혀 창피할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잘난 척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해당 학과 대학원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신에 여러 이공계 존재하는 여러 학과들과 결합을 통해서 다른 데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이런 이제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은 이제 섣부른 기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고 앞에 이제 이태성 학생이 물어본 예비대학원생이 만약에 됐다면 어떤 그 소양이나 지식 수준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융합 부전공한 학생들을 저희가 지원자로 수용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전공이 아니라 부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 인문사회적인 소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이런 기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고 의지하는 바는 뭐냐면 잠재력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융합 부전공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인문사회적인 사고에 대한 뭐 관심이라고 할까요? 혹은 필요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학원 과정에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교육하고 또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의논하면서 그 소양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만약에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인문사회적인 어떤 역량의 혹은 능력의 측면에서 자신감이 없다고 해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진지한 태도로 하여튼 임하면서 열심히 같이 해나가는 이런 이제 태도라는 부분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채워나가고 메워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선택적으로밖에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대용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그 방금 이제 사전에 질문해 주셨던 이태성, 조용찬, 한예지 학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직접 질문을 받겠다,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목소리 들려주시고 싶으시면 들려주셔도 됩니다. 네, 뭐 아니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중에서는 혹시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선별을 또 해가지고 저희 융합부전공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질문과 답변을 올려드릴 텐데 혹시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한주완 학생이 한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충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과천과학관 이종무 관장님의 강연을 듣고 든 질문인데요. 대학을 다니면서 배우고 연구한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일반 대중들과 나누고 공유하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즉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전공을 고려해야 할까요? 미국에는 이 사이언스 라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언스 라이터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스탠포드에서 그것을 가장 잘 합니다. 그 굉장히 좋은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대학인.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역량을 강조하는데요. 첫째,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과학 논문의 1차 소스를 읽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읽고 이해해야 해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그것을 스토리로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제 경험을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문외한인데 미국에 있으면서 그 뉴욕 타임즈에서 스포츠 기사가 실린 걸 봤어요. 그 스포츠 기사가 2008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스포츠 기사가 어떻게 실렸냐면 신문이 이렇게 있으면 양면에, 그러니까 양면 전체에 한 개의 기사가 실린 거예요. 뒷면 두 면에 엄청나게 큰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한 기자가 쓴 기사이고 무엇에 대한 기사냐면 그 뭐 미국에서 이렇게 야구를 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누가 우승했는지 그걸 보는 월드 시리즈라고 하나요? 그것의 마지막 7차전 경기에 대해서 쓴 글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왜 이런 게 이렇게 나왔는지 읽어봤는데 그 글이 제가 읽어봤던 당시까지 읽어봤던 글 중에서 가장 잘 쓴 글이었어요. 와, 스포츠에 대한 기사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구나. 하나의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 문학 작품을 언제 썼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날 실렸으니까 아마 12시간 안에 썼을지 아니면 미리 써놓고 이렇게 다 끼워 넣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기자를 제가 아니 도대체 이 스포츠 기자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포츠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지? 라고 알아봤더니 하버드 법대를 나온 친구였어요. 하버드 법대를 나왔는데 야구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글을 너무나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일단 과학의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1차 생산된 과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중들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은 정말 최고의 사이언스 라이터고 저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이 사회가 가져야 할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량을 포스텍 학생들이 기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인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계공학과 17학번 이효인이라고 합니다. 산업경영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도 학부 융합 부전공을 기반으로 주 융합대학원 진학을 계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업경영공학이나 예. 그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코 SDS 과정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은 이제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이닉스 과정하고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같이 교육받고 같이 수업을 듣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될 테니까는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과 관련해서 인문사회 쪽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SDS 과정은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민 학생이 해주셨는데요. 경제금융부전공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 거시경제학을 먼저 수강하지 않고 경제금융 심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또 수강한다고 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좀 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그 경제금융 관련해 소개해 주셨던 박인수 학생도 아마 게임 이론을 처음으로 수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기초 과목이 아니라 심화 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심화 과목을 부전공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교양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인트로를 합니다. 인트로를 하고 그렇게 미시, 거시, 경제학 원론을 듣지 않으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앞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대용 선생님. 잠깐 제가 인터럽트를 하고 송우근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실로 돌아가셔서 그 연구실에 계시거든요. 계셔서 줌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세요. 여기 보이시죠? 예. 송우근 교수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송은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 가운데 아까 제가 첨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SDS 대학원은 이제 출범을 했고 곧 학생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포스코 지원은 취업 연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지원하는 그거는 석사 과정이 끝나자마자 석사학위를 받자마자 하이닉스의 취업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취업이 확실시 된다. 그 말은 하이닉스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석사 과정의 인재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가서 멋있는 인생을 펼치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융합 대학원 내 소셜 사이언스 데이터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 굉장히 아직까지도 참가자가 72명이고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팅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정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여야 되죠? 정대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융합부전공 저희 인문사회학부 홈페이지 내에 인문사회학부 부전공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뭐 자주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 질문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대용 교수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다 교수님의 영역을 알게 됐으니까 추후에 또 질문이 있으면은 그 교수님께 직접 컨택을 하면은 관련된 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앞에 헤드쿼터에 나와 계신 교수님 말고요. 부전공을 가르치는 다른 여러 교수님들 아까 이제 줌에서 참여해 주셨던 김민정 교수님이나 제가 소개해드렸던 원태준 교수님, 정재훈 교수님 다 부전공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뭐 치킨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참여한 이후에 1시간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는군요. 예. 오늘 참여한 이후에 후기를 공유해 주실 경우 특정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실 경우 1등 아이패드 에어, 2등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3등이 에어팟 프로인가요? 예, 그렇게 각 한 개씩 나가게 됩니다. 후기는 언제가 데드라인인가요? 후기는 일주일 내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사회자고 오늘 네 분의 교수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줌 회의에 계속 참여해 주셔서 다른 학생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치킨 주는 거예요? 김민정. 자, 치킨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자. 나가야지. 빨리 끝났네.